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 박세길 15페이지 제1장 해방의 길목에서 오랫동안 우리는 외세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주입해 놓은 민족 열등의식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일제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은 연합국의 희생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우리 민족은 자신의 해방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해방 이후 자기의 운명을 결정함에 있어 발언권을 갖지 못했던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과연 연합국, 특히 미국은 우리에게 오로지 해방자로서의 모습만을 지니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격조차 갖추고 있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곧 해방의 본질을 해명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1. 일제 침략전쟁 시기의 민족의 순환. 1931년 일본 제국주의는 한반도와 인접해 있는 만주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개시했다. 드디어 동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무모한 불장난이 시작된 것이다. 1에 대한 해석. 일본 제국주의는 1931년에 만주 침공을 개시해 이곳을 지배하고 있던 군벌 랑쉐량을 내쫓은 뒤 다음 해인 1932년 3월 1일 괴뢰 만주국을 수립했다. 일본 제국주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937년에는 본격적인 중국 대륙 침공을 알리는 중일전쟁을 도발했다. 그러나 군국주의 일본은 중국 민중으로부터 의외의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됨으로써 좌절의 깊은 수령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는 자신들이 실패한 주된 요인을 미국이 장지에시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오판한 끝에 1941년에 진주만을 기습함으로써 전쟁을 태평양 해상으로까지 확대시켰다. 16페이지 본문. 일본 제국주의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을 대륙침공의 교두보로 그리고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무제한한 공급지로 삼음으로써 철저하게 전쟁의 제물로 전락시켰다. 그와 함께 일제의 침략 정책은 필연적으로 조선 민중에 대한 파쇼적 포갑 정치를 수반하게 되었다. 1931년 만주 사변 후 곧바로 한계 사단이 증가된 조선 주둔 일본군이 중일전쟁을 거쳐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그 규모가 약 23만 명에 이름으로써 전 국토를 완전히 뒤덮게 되었다. 경찰 병력 또한 만주 사변 후에 2948개관에서 2만 229명으로 증가했고, 이거는 1932년이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던 당시에는 3212개관에서 3만 5239명으로 대폭 증가, 광적인 파쇼 체제를 뒷받침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이 같은 파쇼 체제를 운영하면서 우리 민족의 저항의 씨앗을 말려버리고 강압적인 전쟁 동원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갖가지 통제 정책을 남발하게 되었다. 예컨대 1938년 7월에는 이른바 국민정신동원연맹이라는 관제 의용 조직을 창설했다. 국민정신동원연맹은 13도 방방곡곡의 지역연맹을 조직함과 동시에 자신이 통제하에 일반 민중을 애국반으로 강제 편입시키고 매달 반상회를 개최했으며 이후에는 지원병 동료, 창씨개명 동료, 공출, 헌금 동료 등 각종 친일 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을 동원하고 감시하는 등 총독부의 수속 노릇을 했다. 또한 민족성 말살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38년 4월을 기해 국어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고 창씨 개명, 신사 참배를 강요함과 동시에 우리 민족을 일본 민족의 일부로 취급하는 소위 일선 동조론이라는 가당치 않은 이론을 유포시키기도 했다. 조선 민중에 대한 빈틈없는 통제와 함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무차별 탄압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한 예로 1931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에 걸쳐 간도 지방의 연길, 왕청, 두현을 중심으로 동포 농민들이 소장료 인하를 요구하는 가을 봉기, 그리고 쌀을 구하고 탈취하기 위한 봄의 봉기를 연쇄적으로 확산하자 일본군과 경찰은 우리 동포 4만여 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저항의 불길을 잡아보고자 발악했다. 또한 반일 독립 투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쉴 새 없이 계속되어 전쟁 말기에는 독립투사 약 3만여 명이 감옥에 갇히는 암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제는 조선 민중이 지닌 모든 것을 오로지 침략 전쟁의 수행을 위해 사정없이 쥐어짜냈다. 먼저 강제적인 식량 공출부터 살펴보자. 본래 총독부 보고에 의하면 1938년 약 300만 농가와 농촌 인구의 80%가 소작인이었다고 한다. 이들 소작인은 대부분 최고 9할에 이른 고율의 소장료와 각종 고리대로 말미암아 일본인과 친일조선인 지수로부터 극단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1년 내내 끼니조차 때우기가 힘들었으며 이른바 보릿고개라고 불리는 춘궁기가 되면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1930년대의 조선일보는 춘궁기에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배고픔에 지친 농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덕원 함경남도의 소재의 지에서만 2만여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집안에 앉아서 죽음만 기다릴 수는 없기에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다. 비합리적인 한국 농촌경제 체제는 이렇게까지 농민계급을 극악한 처지로 만들어 농촌은 황폐화된 상태다. 천연재해가 농작물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초가을에 소작농민들은 그들이 지은 농산물을 거의 다 잔인한 지수와 파렴치한 고리대 금업자에게 모두 빼앗겨 버렸다. 농민들은 식량의 부족으로 고통을 당해왔다. 초급 목표로 연명하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절망적이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업고 마을을 떠나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는 아랑곳 없이 일제는 군량미 조달을 목적으로 조선 전역에서 강제적인 공출을 실시했다. 이 공출 제도로 쌀 생산고의 43.1%, 45.2%, 55.7%가 강탈되었으며 1941년, 42년, 43년 해년마다 더 많아지네. 1944년에는 63.8%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내의 노동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일제는 조선인들을 일본으로 강제로 끌고 가 광산, 철도건설 등의 토목공사, 조선, 철강, 분야기업에서 노예적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 일본 내 조선인 숫자는 1910년 무렵에는
1000명가량이었으나 1940년에는 110만 명을 돌파해 119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후에도 매년 증가해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는 1945년에는 무려 236만 5천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같은 급격한 증가는 당연히 강제연행의 결과였다. 1939년부터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광산과 토목 사업을 경영하는 업자들이 조선인을 집단적으로 연행하는 것을 인가했으며 이에 따라 모집 형식으로 조선인을 동원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모집이란 말뿐이었고 실제로는 기업의 신청에 기초해 총독부가 조선의 각도와 군에 동원할 조선인 수를 할당한 후 말단의 면사무소에서는 유지와 경찰 등이 하나가 되어 조선인을 사냥한 것이었다. 1942년이 되면 이러한 모집 형식조차 조선 총독부 각 지방청의 관 알선에 의한 공출이라는 형식으로 바뀌었으며 이었고 1944년부터는 강압적인 징용령이 시행되었다. 소화 17년 10월 경상북도의 어느 역전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일본인에게서 일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천어지듭해 태워졌다. 다급함을 알고서 부두까지 달려온 처자의 모습을 잠깐 봤을 뿐 그대로 일본행, 그 후 북해도 콩지지청, 天空的空,知识的知,奈景江汤广奈河的奈井水的井江河的江奈井江탄광의 가금물에 쳐넣어졌다. 지옥 그대로였다. 식사는 콩뿐이고 작업복은 난징 딸 흐름한 여름옷이고 난징 중국의 난징 딸 딸즈란 딸 이부자리는 얇았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강제 노동을 당했다. 북해도 뭐 제일 추운데? 강제 연행. 그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동양판 노예 사냥의 다름 아니었다. 계속해서 당시 강제로 끌려간 조선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참상의 일부를 살펴보자.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공사장에서 군대식으로 편성되어 군대와 같은 규율로 통제되었고 도망을 막기 위해 공사장 주변을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둘러 강제 수용했다. 군사기밀에 관한 공사인 경우 기밀을 지킨다는 이유로 공사가 끝난 후 집단 학살한 예도 있었다. 평양의 미림 비행장에서는 징용된 노동자 800여 명을 4년간 혹사시키다가 공사가 끝날 무렵에 집단 학살하였고 천도 열도에서도 5,000명의 징용된 노동자를 역시 기밀누설 방지를 핑계로 학살했다고 한다. 패망의 길에 들어선 일본 군부의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만행은 그야말로 광적인 것이었다. 이를테면 류구섬에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 약 1,700명은 배에 태워진 채 미군의 폭격 앞에 내던져져 전원 사망했고 이 섬에 미군이 상륙할 무렵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도망 혹은 투항할 것이라 하여 모두 동굴 속에 가두어 학살했다. 한편 만주 사변 때부터 이미 전쟁 인력의 부족을 느낀 일제는 장차 조선인에 대한 징집제를 실시할 것을 구상했다. 그러나 식민지 청년을 무장시키는 데 따르는 위험 부담 때문에 이를 실시하지 못하다가 중일 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그 위험 부담을 안고라도 지원병의 형태로 조선 청년을 전쟁에 이용하기로 하고 육군 특별지원병령을 공표했다. 1938년 2월
이 제도에 따라 1938년부터 징병령이 실시되기 전인 1943년까지 18,000명가량의 조선 청년이 일본군에 지원했다. 이들 가운데는 일시적인 흥분으로 철없이 지원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원병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일본 측의 교묘한 술책과 함께 전시하의 농촌 피폐를 견디다 못한 수많은 청년이 살 길을 찾기 위해 지원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지원병은 소작 농민의 아들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지원병 제도로 시작된 조선 청년의 전쟁 동원은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마침내 징집 제도로 바꾸어 1944년에 패전할 때까지 약 20만 명이 전쟁의 총알바지로 내몰리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다. 또한 이른바 학도지원병 제도가 강행되어 1943년에 전문학교 학생과 대학생 약 4,500여 명이 전쟁터로 끌려가 무고한 희생을 강요당했다. 다음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우리 동포들이 겪어야만 했던 참상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남양의 한복판 트라크섬은 우리 동포가 8,000여 명이나 가서 가혹한 압제 밑에 혹사를 당하다가 죽은 곳이다. 사이판이 함락되고 식량 공급이 안 되자 일본인은 조선 사람들에게 식량을 안 주기 시작하여 전부가 영양 부족으로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진지 구축이 하루가 바쁘다는 구실로 일만 시켜서 굶어 죽는 동포가 매일 생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이 트라크 섬에도 미군의 공습이 시작되어 일본 군에게도 식량 공급이 두절되고 말았다. 수천여 명의 조선 동포는 처음에는 나무 풀잎으로 살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상과들의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고 쥐 한 마리에 100원씩 매매하고 뱀, 벌레 등을 닥치는 대로 먹다 못하여 무참히도 굶어 죽었다. 이 밖에도 수십만 명의 조선의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 아래 전장으로 끌고 가 일본인 병사를 위한 위안부로 삼았고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 어린 국민학생까지 위험한 군사시설 공사에 내모는 등 일제의 조선 민중에 대한 침탈 행위는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가해진 고통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전쟁이 안겨준 재앙은 극소수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민족 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었다. 단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극단적인 수탈은 조선의 경제 전반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해내고 말았다. 그리하여 조선 총독부의 발표만 보더라도 1930년대 말 실업률은 53%라는 실로 가공할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뿌리가 뽑힌 이 나라 민중은 고향을 떠나 간도와 하와이 등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유랑하게 되는 때 아닌 민족의 대이동을 연출했다. 한편 조선 민중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가혹한 수탈과 탄압은 일부 친일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아래 자행되었다. 친일파란 한마디로 대다수 민족의 참혹한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식민 통치에 기생해 호의호식하던 지주, 매판 자본가, 일본군, 경찰과 총독부의 말단 하수인 등 민족을 배신한 자들이었다. 이 밖에도 체제의 안주에 개인적 안일만을 추구하고자 했던 비양심적 종교인, 학자, 문인 등도 친일파의 무리에 가세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들 친일파가 저지른 추악한 행각들을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자. 우선 정일권, 박정희, 김석원 등 이후
남한 군부 내에서 실권을 잡은 일단의 젊은 야심가들은 일본군 말단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 전쟁을 위해 앞장서 복무함과 동시에 한반도와 만주 등 곳곳에서 독립 투사들을 때려잡는 대열을 올렸다. 구자경, 노덕술 등이 포함되어 있는 총독부 경찰 소속 친일파들은 전쟁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 군, 면, 서기와 함께 공수를 동래하러 다녔고 야밤에 민가를 습격해 주민들을 징용 노무자와 보국대로 끌어냄과 동시에 애국투사를 잡아다 가혹한 고문을 가하는 등 그 죄악상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과거 조선시대의 봉건적 지배층으로서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귀족 대우를 받았던 이완용, 박재순 등의 후손들은 일제의 침략 전쟁을 덮기 위해 거액이 소요되는 비행기 헌납을 추진했고 원봉수, 손창윤 등 친일 지수들은 소작인들에게서 거두어들인 수천석의 쌀을 군량미로 바쳤다. 이와 함께 이광수, 최남선, 최재서, 백철 등 이른바 황민 작가로 불리는 친일 작가들에 의해 일본의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을 찬양하고 민족성 말살 정책에 동조하는 매국 문학이 기승을 부렸다. 예컨대 이광수는 평론을 통해 일본 정신이 곧 진리요 조선인은 그 민족 감정과 전통의 발전적 해소를 단행하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금우의 조선의 민족운동은 황민화 운동으로 집약되어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단언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 친일 작가는 학병 지원을 독려함으로써 젊은 학생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내모는데 서슴지 않고 앞장섰다. 1943년 11월 한 달 동안 매일 신보에만도 김팔봉, 김동환, 이막수, 김용재, 모윤숙, 서정주 순으로 학도병을 경례하는 시가 계속 발표되었다. 뒤이어 유진호의 병력은 힘이다. 주요한의 나서라 지상명령이다. 라는 글이 윤치호, 장덕수의 동료 담화문과 함께 같은 신문에 실렸다. 10일 이상 친일파의 행각에 관해서는 임종국, 일제말 친일군상의 실태, 송건호 외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참조. 위에 언급한 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범하게 된 친일파 행각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2. 조선민족은 결코 죽지 않았다. 해방을 향한 투쟁. 우리는 앞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정책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명 이 같은 시련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지만 그 당시 전 세계 어느 식민지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930년대 이후 항일 독립투쟁의 전개 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같은 일제의 엄청난 억압과 탄압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적어도 193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식민지 민중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 궁극적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일체의 투쟁은 철저히 압살되었다. 이처럼 숨쉴 틈조차 없는 극악한 일제의 파쇼 통치 아래서 유일하게 우리 민족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손에 무기를 들고 일제의 폭력에 투쟁하는 것뿐이었다. 실제로 우리 민족은 그러한 무장 투쟁을 통해
나날이 더 높아지는 반일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또한 결집해 나갔다. 이렇게 볼 때 1940년 이후 국내의 항일 독립투쟁이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 있는 것 같았지만 이는 도리어 대규모 봉기의 폭발을 예고하는 태풍의 눈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12. 물론 당시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에는 많은 약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다양한 사상과 견해를 가진 집단 상호간 그리고 각계각층 애국 세력이 충분히 단결되어 있지 못했고 파괴된 역량을 효과적으로 메워주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민중의 완전한 좌절 혹은 투쟁의 포기로 이해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1931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일제의 침략 정책이 노골화되는 시기에 조선의 일부 민족 개량주의자들은 식민지 지배자의 파쇼적 위협 앞에 굴복해버리고 말았다. 반면 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광범위한 민중은 더욱더 완강하게 투쟁해 나감으로써 항일 독립투쟁의 확고한 주역으로 등장했다. 노동운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1931년부터 1935년까지 주요 파업이 총 920건, 참가 인원이 7만 929명에 달함으로써 1920년대의 투쟁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학생들 역시 각종 지하 서클을 결성하는 등 독립운동의 대열에 과감히 합류했다. 그러나 이 시기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해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대상은 농민이다. 당시 식민지 조선 인구의 고할은 농민이었다. 따라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이 투쟁에 나서야 일제 식민 통치의 소나기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침략전쟁 시기 일제의 파쇼적 무단 통치의 위협 앞에 일부 민족 개량주의자들이 비굴하게 굴복해가는 와중에도 농민들은 도리어 일제의 식민 지배와 반봉건적 지주제의 질곡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여나갔다. 농민들은 일제의 폭압적 파쇼 통치 아래서도 스스로를 조직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지하농민조합의 창설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이 같은 형태의 농민조합이 특히 힘을 발휘한 곳은 함경도 지방이었다. 1931년 3월부터 1932년 7월 사이에서만도 약 950명이 지하농민 운동 관계로 총독부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그중 86%인 819명이 함경도에 거주하고 있었다. 총독부 당국자들은 만주에 인접해 있는 이곳 함경도 사람들이 성질이 거칠고 다루기 힘들며 극단적으로 민족주의적이고 당국에 반항적이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총독부 당국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계속되는 지도자의 검거에도 불구하고 13. 함경도 지역에서 지하농민운동이 파괴되지 않은 채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농민운동의 역량은 높은 수준으로 성숙되어 있었고 또한 대중적 지반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13에 대한 해석. 그러나 총독부 당국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계속되는 지도자의 검거에도 불구하고 13. 일제 통계에 의하면 1931년부터 35년 사이에 농민운동 관련으로 검거된 수는 총 43건 4,121명이었다. 한국민중사 연구회 역금, 한국민중사 풀빛 1986, 211쪽 또한 1935년과 36년에 걸친 6개월 동안 1,043명이 같은 사유로 함경도 지역에서 검거되었고 1937년에는 228명이 추가로 검거되었다. 스칼라피노, 이정식,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1 돌베개 1986 268쪽. 본문으로 돌아와서 26페이지. 일제 당국자들은 이 지역에서 대단히 강하고 잘 짜인 조직 체계와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농민들은 군, 면, 단위에 이르기까지 농민조합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동시에 청년, 부인, 소년운동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청년부, 부녀부, 소년부 등을 설치했다. 당시의 상황에 관해 총독부는 함경도 성진군 내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적색 농민조합에 대해서 성진경찰서는 전력을 기울여 검거를 시작하고, 조합원 총수는 실로 4천여 명에 달하고 각지에 지부를 두는 등 정연한 기관을 조직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5. 14는 어디? 여기. 조합원 총수는 실로 4천여 명에 달하고. 14. 농민조합의 규모는 같은 함경도 내 정평군의 농민조합 조직 정도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정평군에서는 자작농의 21%, 소작농의 54%, 자작 겸 소작농의 29%가 농민조합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는 합법적 조직이 아닌 지하운동 형태를 취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미키 마사히토, 나미키는 빙, 예, 마사히토는 真人, 빙, 예, 빙무 真人, 나미키, 마사, 真人 히토, 나미키 마사히토, 빙무 真人.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 그름, 1984, 179쪽 참조. 14. 본문으로 들어와서 27페이지. 조직체계 못지않게 농민들의 활동 역시 극히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 11세에 불과한 소년이 경찰서의 동정을 살피기도 했고, 총독부가 항일무장 조직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관제자위조직인 경방단 내부에도 농민운동의 정보원이 잠입해 있었으며, 대규모 지하저장소나 동굴에 식량을 비축하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활동들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가까운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던 항일무장투쟁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농민들은 농민투쟁기, 돌격대 등 각종 출판물을 간행하고 야학회, 신문강연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농민 대중을 각성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갔다. 이 같은 강력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농민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와 봉건적 착취를 쳐부수기 위해 과감한 투쟁을 벌여나갔다. 대표적인 예로는 1934년부터 193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명천 농민의 저항이 있다. 1934년 봄, 이 지역의 농민들은 고리대의 착취와 소작권의 박탈, 납세, 강제부역과 농업 노동자에 대한 박해에 반대해 빈문서, 소작계약서 등을 불태워버리고 주재소, 면사무소, 악질 지주들을 습격하는 등 각종 방법으로 싸워나갔다. 특히 일제와 지주의 살인적 약탈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기아 반대 투쟁은 전군을 휩쓸었고, 그동안 수탈된 양곡을 농민들이 재탈환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명천 농민들은 무수단에서 성진에 이르는 임동선 군용도로 건설에 대한 동원과
군량미로 쓰일 양곡 수집을 단호히 거부했고 일제가 군수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양조장을 설치하는 것이나 일본군이 군사훈련을 강요하는 것에 완강히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일제의 침략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 투쟁해 나갔다. 농민들의 투쟁은 1935년에서 1936년 사이에 이르러 더욱 규모가 커지고 적극적이 되었다. 농민들은 낫, 도끼, 호미 등 평소에 늘 쓰던 도구들을 활용해 초보적인 무장투쟁 단계로 진입해갔다. 아울러 조직체계도 이에 맞게 동과 면마다 계엄대, 동지 탈환대, 규찰대, 연락대 등을 조직함으로써 일제의 탄압과 검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당시 농민들의 투쟁에 대해 총독부 관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동지 중 검거자가 나올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지의 탈환을 극력기도, 주요한 간부는 동굴을 파서 그 속에 잠복하고 모든 공작은 이 동굴에서 진행되었으며 관원에 의한 발각을 극력 방지했다. 이런 동굴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도 35개소에 달하고 있다. 대규모 농민저항에 봉착한 일제는 야수적인 탄압을 가해왔다. 일제는 각 동네마다 경찰을 배치함과 동시에 친일 지수들을 중심으로 경방당과 같은 자위 조직을 만들어냄으로써 물샐 틈 없이 농민들을 조여갔다. 대규모 검거, 투옥과 함께 농가와 곡식에 대한 무자비한 방화가 명천 일대에 휘몰아쳤다. 그러나 이 같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은 일시적으로 급한 불을 끄기는 했어도 농민들의 강인한 저항 의지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함경도 지방에서 일어난 농민운동은 지리적 위치에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치적 의미에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즉, 함경도는 당시 항일 독립운동의 결정적인 기지로 자리 잡고 있었던 만주의 간도 지방과 이어져 있었고, 간도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의 1차적인 정치적 지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항일무장 세력과 함경도 지역의 농민운동은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지역의 농민운동은 무장대원과 식량, 의복 등 무장투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주된 공급 원인과 동시에 작전의 협력자였으며 무장투쟁은 농민운동을 끊임없이 고무하고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방을 무대도 펼쳐졌던 항일무장투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자. 일찍이 수많은 애국자가 일제의 광폭한 탄압에 맞서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한 만주 지역을 무대로 18. 만주 지역이 우리 민족의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주요 무대가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이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형과 배후의 광활한 만주벌판을 배경으로 일제의 광폭한 탄압으로부터 무장 역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고, 둘째, 강인한 투쟁력을 과시하고 있던 함경도 지방과 만주 간도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얻어내기에 용이했으며, 셋째, 이웃 중국 민중과 항일 공동전선을 펴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미 1920년부터 1925년까지 6년간에 걸쳐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서는
3,929회의 전투가 전개되고 있었다. 만주에서 벌어진 이 같은 무장투쟁은 1930년대에 접어들어 더욱 규모가 커지고 격렬해져 약 16만 명에 달하는 항일 무장부대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전투 횟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조선 총독부 통계에 나타난 1931